자, 반갑습니다. 5과목입니다. 건설 안전이죠. 5과목. 81번 문제부터 갑니다. 가설 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구비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설 구조물이 뭐죠? 건축 현장에서 비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거푸집이라든가 동발이라든가, 자, 어떤 구조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구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뭘 합니까? 비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거푸집, 동발이, 그래서 이런 거푸집이나 이 동발이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가설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설 구조다. 그래서 공사를 끝나고 나면 가설 구조는 뭘 하죠?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 구조는 영구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죠? 영구성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가설 구조물은 공사를 하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가장 단가가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설 구조를 하더라도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성도 좋아야 됩니다. 경제성, 안전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작업성.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업성. 자, 현장에서 이것을 시공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공성. 그래서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작업성이 좋아야 된다. 영구성은 좋지 않아도 됩니다. 82번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비계가 뭐죠? 자, 여러분들 집에서 도배 보셨죠? 도배공들이 이런 거 가지고 오죠. 발판입니다. 발판.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지주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주부재는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한다. 자, 요 부분이 어떻습니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는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도록 한다. 자, 근로자가 여기 양끝 올라서면 안 됩니다. 이 중앙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양끝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한다. 자, 요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자, 요 높이가 2m인 경우에는 요 폭을 30cm만 해도 되는데, 요 높이가 2m보다 더 크면은 이때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3번 문제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할 때의 준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뭐 지게차라든가 뭐 화물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4번에 보시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것은 뭡니까? 현장에 오기 전에 미리 정비공장에서 다 점검해서 와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4번. 자, 84번 갑니다. 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안전상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제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번 그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벽체이고 위에는 슬래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자, 여기에 이렇게 뭐가 들어갑니까? 자, 이 파란색은 뭐죠?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자,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
슬래브 하단 거푸집을 받치는 이 철물을 우리는 동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동발이는 이런 식으로 서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거푸집, 지보공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자, 이 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올라서서 범프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쏟아지죠. 여기에 리모컨 트럭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리모컨을 이렇게 부어주면은 이 펌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압송해서 타설을 합니다. 그때 이 거푸집하고 이 동바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자, 2번, 진동기 사용 시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도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자, 이때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를 진동을 주면서 다집니다. 그래서 진동 다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이 콘크리트에 뭐가 커지냐 하면은 측압, 압력이 커져 가지고 이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도개 넘어지거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 3번, 최상부 슬래브는 되도록 이어붙기를 하고 여러 번 나누어 콘크리트를 탓을 한다. 자, 요것을 우리는 최상부 슬래브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일날 이 슬래브는 한 번에 다 타설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만큼 타설하고 요거 다음날 타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당일날 한 번에 전부 다 타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타설하고 끊어서 치는 것을 우리는 콜드 조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콜드 조인트가 생기면은 이 콘크리트 슬래브는 어떻습니까? 누수가 된다든가 결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이어서 타설합니다. 콜드 조인트를 방지한다는 이야기는 이어서 타설을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타워에 연결되어 있는 슈트의 접속이 확실한지 확인한다. 슈트는 뭡니까? 자, 요즘은 이런 슈트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자, 타워에 연결되어 있는 슈트라는 이야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이렇게 생긴 콘크리트 부으면은 이 슈트를 타고 콘크리트가 쭉 내려가죠. 이것을 SHUTE 슈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뭐 시골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 슈트를 쓸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 슈트를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전부 다 이 펌프카를 사용을 합니다. 펌프카.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85번 갑니다. 무한 궤도식 장비와 타이어식 장비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한 궤도식. 자, 예를 들어서 백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장비가 있죠. 이런 장비. 요거 뭐죠? 캐터필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캐터필러. 요 캐터필러가 달린 요 장비를 무한궤도. 그 반면에 어떻습니까? 타이어 바퀴가 달려있는 포크레인, 백호도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무한궤도식은 기동성이 좋다. 이 캐터필러보다는 타이어 밖에 있는 것이 더 기동성이 좋죠. 그래서 무한궤도식은 주행성이 나쁘다. 기동성이 나쁘답니다. 2번 타이어식은 승차감과 주행성이 좋다. 요 타이어 바퀴가 달린 것은 승차감하고 주행성이 좋습니다. 맞죠? 자, 3번 무한궤도식은 경사 집안에서의 작업에 부작동하다. 이런 무한궤도는 어떻습니까? 이 집안에 경사가 져도 작업이 잘 됩니다. 타이어식은 땅을 다지는데 효과적이다. 타이어식은 타이어 바퀴는
이 무한궤도식보다 비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궤도식이 집안을 다져주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근데 뭐 현장에서 저 무한궤도로 다짐하는 공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것은 굴착이나 어떤 적재하는 장비이지 다짐 장비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런 장비에다가 다짐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업안전 기사는 건설 현장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들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장비로 다짐을 현장에 이 장비로 다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굴착이나 적재하는 장비이지 다짐 장비는 사실은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응급대책으로 급할 때는 이 무한궤도식으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본 용어인데 현장에서 이것을 계다장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다장비다, 계다장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다장비다, 계다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 일본식 단어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정상적인 용어는 무한궤도식 또는 캐터필러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6번 문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 활용되는 거푸집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이 그림을 제가 지우지 않고 두었는데 요 파란 것이 거푸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하중에 대해 뒤틀림이 없는 강도를 갖출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콘크리트를 이만큼 탓을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W라는 하중이 작용하죠. 이 하중에도 잘 견뎌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콘크리트 내 수분 등에 대한 물 빠짐이 원활한 구조를 갖출 것. 자, 여기서 물이 자꾸 빠진다. 물 빠짐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콘크리트의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재료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성을 가질 것. 자, 이 거푸집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설 구조라고 이야기했죠. 가설. 이 거푸집은 가설인데 경제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최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최소가 되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1층에 쓰고 다음 층 올라갈 때 이 거푸집이 다시 또 사용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용성. 그래서 전용성이 좋아야 한다. 맞는 이야기고, 자, 거푸집은 조립, 해체, 운반에 용이해야 된다. 이 거푸집이나 동발은 전부 다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조립하고 해체가 쉬워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87번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호망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망의 처짐은 추락 방호망을 해서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자,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되도록 할 것. 10%가 틀린 거죠. 그럼 4번을 보시면은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해서 쭉 해서 수직거리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숫자가 있는 것이 답인데 여기서는 숫자가 있는 것이 두 개지요. 1번과 4번이 두 개가 있네. 두 개 중 하나가 답입니다. 그런데 1번이 답입니다. 자, 88번 문제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어 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 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 길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예벽을 이용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건물을 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방호 선반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 방호 선반은 뭐죠? 상부로부터 어떤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밑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낙하물이라든가 비례 날아오는 물건에 의해서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호 선반을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 높이는 이 간격은 10m 이내마다 하나씩 합니다. 10m 이내마다. 통상 10m면은 약 한 3층 정도 됩니다. 3층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아파트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내민 거리, 내민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민 길이는 얼마요? 2m 이상 되게 하라.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요 문제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9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도 단골 문제죠. 유해 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대상 공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지상 높이가 얼마요? 자, 지상 높이가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걸 암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같이 교재 옆에다 그림에서 암기하면 암기가 참 잘 됩니다. 자, 이것을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높이가 31m 이상인 경우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20m는 아니죠. 그 다음에 굴착 공사를 합니다. 이런 땅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굴착을 하고자 합니다. 땅을 이렇게 굴착하는데, 이때 이 깊이가 10m 이상인 경우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9m, 9.5m가 아니죠. 그 다음 3번 교량입니다. 교량. 자, 이렇게 강이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한데 여기에다가 이런 교량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량을 이렇게 갓을 하는데 요것은 교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교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것도 교대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을 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간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지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지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지간인데 이 지간 중에 가장 긴 것 중에서 얼마? 50m죠. 그래서 50m인 교량 건설 공사는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3번 맞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댐. 이런 어떤 강에다가 이런 댐을 건설을 합니다. 이렇게 댐을 건설을 하는데 다목적 댐이 있습니다. 다목적 댐. 자, 다목적 댐은 발전을 한다든가 용수, 물을 치수한다든가 뭐 관광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다목적 댐인데 이 다목적 댐은 전부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목적 댐이 아니고 순수하게 물을 치수해서 용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하고자 하는 용수 전용 댐인 경우에는 그 용량이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인 경우에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천만 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90번 문제입니다. 굴착면 붕괴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때 굴착면 붕괴란 이야기는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면을 이렇게 조성해서 이 부분을 굴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굴착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사면. 굴착면은 사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굴착면의 붕괴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면 경사도의 증가. 자, 여기서 요것들을 사면 경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사도의 증가라는 이야기는 경사도가 이렇게 눕는 게 아니고 경사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조성되는 것을 경사도의 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게 경사도 시타각이라면은 요 빨간 게 각도가 더 크죠. 시타2가 더 크죠. 그래서 요것이 경사도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경사도가 증가하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절토인 경우이고 흙을 샀는 것을 우리는 성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흙을 샀는다. 이것을 성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토. 그래서 이 성토 높이가 크면 클수록 이 부분은 붕괴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붕괴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토 높이의 감소 2번은 안전합니다. 자, 3번 공사에 의한 진동 하중의 증가. 자, 여기에 어떤 터널 공사를 했다. 이 터널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하약으로 발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발파 진동들이 이 사면에 미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면은 위험합니다.
그다음 굴착 높이의 증가. 자, 이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험하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뭐인데 옳지 않은 것은 내가 모르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숫자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3번. 수직지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여기 무조건 답입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있는 것이 답이다 생각하시고 3번을 콕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92번. 사다리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가의 사이는 최소 얼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가? 15cm입니다. 9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미스프린트네요. 규칙에 따른 토사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표를 그려 드립니다. 요 표만 잘 암기하시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울기라는 이야기는, 자, 이렇게 사면을 조성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 높이 대 요 부분, 그래서 요 높이 대 요거, 만약 1대2라면은 1대 1.5라면은 요 폭이 1.5, 높이가 1, 요 폭이 1.5인 경우에 1대 1.5 경사, 1대 1.5 구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그려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흙일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암일 때, 자, 보통 흙일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지, 습지, 그 다음에 여기서 모래가 나왔나요? 여기 문제에서 모래는 안 나왔으니까 건지, 습지까지 하겠습니다. 암도 어떻습니까? 세 가지가 있겠죠. 경암, 연암, 풍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배, 요 경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배의 기준이, 자, 건지인 경우에는 1대 0.5, 1대 0.5에서 1대 1입니다. 1대 1. 자, 습지인 경우에는 1대 1에서 1대 1.5 이렇고요. 그 다음 암반일 때, 경암일 때는 1대 0.3. 이건 뭡니까? 요게 1이면 요게 0.3이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연암일 때는 1대 0.5, 그 다음에 봉암일 때는 1대 0.8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0.5, 1, 그 다음에 0.3, 0.5, 0.8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있는 보통 흑인 건지, 보통 흑인 건지 이거죠. 1대 0.5에서 1대 1이죠.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94번 문제입니다.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들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숫자가 있는 것이 답인데 이 문제는 숫자가 있는 것이 3개나 되네요. 그래서 답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견고한 구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가 얼마? 15도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도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5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4번 보시겠습니다. 발주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 변경과 동시에 이 안전관리비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설계 변경이 되면은 이 안전관리비도 뭡니까? 조정이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96번 문제입니다. 전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거 보수 보강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수한다든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는 어떤 공법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 이 공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 점검을 해서 이 공법이 나와야 됩니다. 자, 97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발생하는 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구조역학적인 문제입니다. 토목 기사나 건축 기사 등에서 나오는 문제죠, 사실은. 자, 요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슬래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슬래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래브. 자, 슬래브는 밑에서 이렇게 역학적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슬래브 자체의 무게가 있겠죠. 이 무게를 W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것을 모멘트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모멘트를 갖습니다. 이 중앙이 모멘트가 최대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의 분포도가 있는데, 전단력의 분포도는 이렇게 그립니다. 전단력의 분포도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전단력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단력, 요거는 모멘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에 의해서 요 슬래브 하단에 응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응력은 F라는 기호를 쓰고요. 응력은 I분의 M 해서 곱하기 Y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때 I는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M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M 맥시멈. 요때 F가 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암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단력은 일반적으로 단부보다 중앙부에서 크게 작용한다. 여기 중앙부죠. 요때 전단력은 요 중앙부는 뭡니까? 전단력이 제로입니다. 이 단부는 뭡니까? 전단력이 엄청 크죠. 이 단부는 전단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단부는 전단력이 최대입니다. 최대.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통상 이것을 플러스 전단력, 이것을 마이너스 전단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단력은 이 단부가 제일 크다. 이 중앙부는 전단력이 제로다. 그래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중앙에는 전단력이 제로이고, 이 단부는 전단력이 최대치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뭐 여러분들 그냥 메모하셔갖고 이 답 암기하는데 활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입니다. 중앙부 하부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자, 여기에 F라는 응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때 응력이 인장 응력입니다. 요 하부, 슬래브의 하부에는 인장력이 발생하고, 이 상부는요, 이 상부는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압축 응력. 자, 그래서 자, 중앙부 하부는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자, 단부 하부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단부인데, 요 단부 하부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단부 하부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원래 제가 더 구조역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요거 말고 부정적 구조물이라 그래서 좀 복잡한 그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콘크리트 건축 기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구조역학적인까지 설명드릴 이유는 없겠죠. 이렇게 암기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응력은 일반적으로 슬래브 중앙에서 크게 작용한다. 이때 인장 응력을 다른 말로 힘 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슬래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슬래브면은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부가
잘 많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모멘트를 힘 모멘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힘 모멘트. 이때 이 인장응력을 힘응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지를 옆에 덮어버렸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힘응력은 일반적으로 슬래브 중앙에서 크게 작용한다. 이 부분. 여기 힘응력입니다. 아주 큽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멘트가 크면 힘응력이 크죠. 이쪽으로 갈수록 힘응력은 적어집니다. 97번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1번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 연약 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뒤쪽 흙의 중량이 바닥의 지지력보다 커지면 굴착 저면에서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자, 제가 흙막이 그림을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런 흙막이가 있는데 여기 흙막입니다. 자, 굴착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이만한 흙의 무게 W하고 요 흙의 무게 W2하고 이 무게가 차이가 나겠죠.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 무거운 흙들의 힘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흙의 무게 차이, 흙의 중량 차이 때문에 이 부분이 불쑥 올라온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히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하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바닥에 지하수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큼 어떻습니까? 지하수의 높이차, 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수위. 이 수위차 때문에 이 부분이 뽀글뽀글 끌어 올라오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보일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일링 현상. 자, 그리고 이 히빙 현상은 주로 점성토 집안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보일링은 모래 집안 또는 사질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질 집안에서 잘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98번. 연약 집안에서 굴착을 할 때 흙막이 벽 뒤쪽 흙의 중량이 이 뒤쪽 흙의 중량이 바닥의 지지력, 이 바닥에 이렇게 받친 힘, 지지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지력보다 커지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히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중량 차이, 중량이란 말이 나오면은 곧 히빙이고 점성토라는 말이 나오면은 히빙이다. 그 다음에 수두차, 수위차 이런 말이 나오면은 보일링이다. 사질 집안이란 말이 나오면은 보일링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링 파이핑은 같은 말입니다. 보일링이 발전하면 파이핑이 되는 거고요. 슬라이딩은 뭔가 하면은 자, 미끄러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집안에 굴착을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파괴가 되어 가지고 이 흙덩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 SLIDING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동. 그래서 이런 사면이 붕괴되는 현상, 붕괴 현상을 슬라이딩, 활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9번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발판의 폭 기준은 30cm 이상입니다. 자, 우리가 건설 안전에서 발판의 폭 이야기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 물론 40cm도 있고 30cm도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30cm를 찍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10, 20, 25, 30이네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 발이 얼마죠? 250 정도 되죠. 여러분들 신발 크기가 얼마입니까? 250은 아닌가요? 155? 예. 한 15cm, 16cm 정도 되죠. 우리가 신발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헷갈리는데. 우리 발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30cm 정도는 되어야만이 안전하게 발판을 딛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업 발판 폭 이야기 나오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30c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40cm도 있는데, 그 다음에 100번 추락 방지용 방망 그물코의 모양 및 크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cm 이하, 방망의 크기는 10cm짜리도 있고 5cm짜리도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 안전 기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기출 문제 풀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이 좀 바쁘고요. 이 그림도 좀 차분히 그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바쁘게 그립니다. 여러분들 화면 멈추고 이런 그림 따라서 여러분들 그 책에다가 이 메모를 해 놓으시면은 암기하시기가 아주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